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첫날인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레바논이 휴전 합의의 대상인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칫 휴전 합의 전체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특원 기자입니다. 고층 건물이 밀집한 시내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간 첫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는 비명과 사이렌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한 이스라엘은 오히려 공격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전투기 50여 대를 동원해 100여 곳을 타격하는 개전 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벌였습니다. 레바논 전역에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Within 10 minutes, it seems that the Israelis have hit 100 sites all over Lebanon, creating panic all over Beirut and the country. 이스라엘은 또 지상군을 투입한 레바논 남부 지역을 중부로부터 완전히 분리했다고 밝히고 추가적인 작전을 예고했습니다. 휴전이 발표된 뒤 곧바로 공격을 중단했던 헤즈볼라는 명백한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يحترم الإسرائيلي هذا الأمر أم لا يحترمه هذا شيء آخر ولكن بالوثائق اللي تم التوصل إليها بالإعلان اللي حكي رئيس الوزراء الباكستاني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오전까지 일부 선박의 통과를 허용했던 이란 해군은 오후 들어 허가 없이 지나가는 선박은 격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지 않으면 처절한 보복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언론에선 휴전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란의 항의를 받은 중재국 파키스탄은 휴전 합의를 위반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And it seems that a lot will depend actually how America manages to contain Israel. That's going to be very, very important, and whether there could be a lasting peace. 유엔은 지난 한 달여간 레바논에서 어린이 150명을 포함해 1,500여 명이 숨지는 인도주의적 참사가 벌어졌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YTN 유특원입니다. 첫날부터 휴전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데요. 백악관은 미국과 이란 간의 첫 종전 협상이 오는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함께 이란 농축 우라늄의 미국 반출을 핵심 조건으로 내세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오는 토요일에 열린다고요? 네, 백악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11일 토요일 오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협상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협상단을 이끌며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럴드 쿠슈너가 함께 파견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대면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휴전 합의 첫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의 통행이 멈췄다는 이란 매체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해협을 오가는 선박의 통행량 증가를 포착했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란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레빗 대변인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president was made aware of those reports before I came to the podium. That is completely unacceptable. And again, this is a case of what they're saying publicly is different privately. We have seen an uptick of traffic in the Strait today. The strikes on Lebanon today. JD 벤스 미 부통령도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휴전 합의를 지키지 않을 거라면서 이란을 향해 해협 개방을 유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자, 이 두 나라는 국제법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ABC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걸 합작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해협을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교통량 증가를 도울 것이라면서 많은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이며 큰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해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는 이란 측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고 이에 더해 미국도 징수에 관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Us charging tolls? Iran. What about us charging tolls? Is that something you're considering? I'd rather do that than let them have them, right? Why shouldn't we? We're the winner. We won, okay? And we have a concept where we'll charge tolls, okay? And we have the people that are most involved. 이와 관련한 질문에 백악관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안한 아이디어이며 향후 2주간 계속 논의될 사안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통행료나 다른 것과 관계없이 어떤 제한도 없이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종전 협상의 또 다른 쟁점으로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처리가 부상하고 있네요. 네, 이란은 핵무기 연료가 될 수 있는 순도 60% 고농축 우라늄 440kg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이란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라늄 농축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이란과 협력해 깊숙이 파묻혀 있는 B2 폭격기에서 나온 핵먼지를 파내고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6월 타격했던 이란의 지하 핵시설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급 우라늄을 꺼내 없애겠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이란은 우리에게 고농축 우라늄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헤그세스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know exactly what they have, and they know that, and they will either give it to us, which the president has laid out. They'll give it to us voluntarily. We'll get it. We'll take it out. 이란이 자발적으로 농축 우라늄을 넘기지 않으면 군사작전을 통해 확보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란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캐롤라인 백악관 대변인도 오늘 브리핑에서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인계할 의사를 시사했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축 우라늄 문제는 대통령이 결코 물러서지 않을 레드라인이라며 협상의 최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11일 시작될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서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은 10개 항 종전안에서 우라늄 농축도에 대한 협상과 농축 권리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라늄 처리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질지는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에 달려있을 전망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완전 해제와 중동 주둔 미군 철수,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0개 항의 종전안을 기초로 한 협상이 진행되고 미국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종전에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변수는 이스라엘일 수도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끝나는 걸 그리 원하지 않죠.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인 목표가 남았다면서 언제든지 전투에 복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휴전 합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배제됐다는 일각의 분석을 일축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 대해 이란이 완패했으며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휴전은 목표로 가는 길에 잠시 멈춰선 것뿐이며 언제든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יש לנו עוד יעדים להשלים, ואנחנו נשיג אותם, או בהסכמה, או בחידוש הלחימה. כי אנחנו ערוכים לחזור ללחימה בכל רגע שידרש. האצבע על ההדק.
이번 발언은 휴전에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와 올해 이란과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이란은 이미 핵무기를 갖게 됐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반드시 국외로 내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도 과시했는데 이번 휴전 합의에서 이스라엘이 배제됐다는 분석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הלילה נכנסה לתוקפה הפסקת אש זמנית בת שבועיים בין ארצות הברית לבין איראן בתיאום מלא עם ישראל. לא, הם לא הפתיעו אותנו ברגע האחרון. 이스라엘은 휴전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레바논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24년 무선 호출기 폭발 작전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혔다며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הזנו את נעים קאסם שהחיזבאללה ישלם מחיר גבוה מאוד על תקיפת ישראל בשליחות איראן, והיום מימשנו עוד שלב בהבטחה. גם תורו האישי של הארכי-טרוריסט נעים קאסם יגיע.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 중단은 휴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이란 전쟁의 출발점이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집요하게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타격을 낳은 이번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호전적인 태도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백악관이 이란과의 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을 다시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나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토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직접 인용 발언을 갖고 있다며 그들은 시험대에 올랐고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6주 동안 나토가 미국 국민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점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2주간 휴전에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중동 상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개건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2주간 휴전에 잠정 합의를 하긴 한 상황인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 보면 이란에선 다시 막았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럼 이 상태로 2주 가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죠. 이스라엘 측에서 그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정의 내용을 보면은 레바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세력과 이스라엘 군과의 교전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란과 미국의 휴전, 2주간의 휴전 합의를 지지하지만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레바논에서 군사행동은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휴전이 해당되는 것은 모든 지역에 이란군만 아니라 이란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무장 세력과의 휴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측에서 이런 교전 상태를 중지하지 않으면은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해 나가겠다. 왜냐하면 이제 신뢰가 없으니까요. 그런 입장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꼬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2주간 휴전은 레바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건 이스라엘 입장을 지지한 것이죠. 따라서 이란 입장에서는 앞으로 4월 11일부터 있을 이런 종전, 휴전 협상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아직 그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완전한 개방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미국 쪽에서는 레바논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입장 두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이틀 뒤 11일에 만나서 직접 좀 매듭을 지을 걸로 보이는데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쟁 조금 더 끌고 가고 싶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휴전 그리고 나아가서 종전에 변수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벌써 변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이란 문명을 석기시대로 돌려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극적으로 그 최후 통첩 만기에 1시간 20분 제가 어제 아침에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할 때 특보를 들었습니다만 1시간 20분 마감을 남기고는 입장을 선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전에 힘을 실리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종전 전에 이스라엘이 추구해왔던 중요한 전쟁 목표를 달성해야 될 좀 이제 시급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 완전히 반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작년에 이제 이란 핵시설 공습을 포함해서 이번 이란 전쟁까지 미국은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미국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황이 종전 쪽으로 약간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의 이런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최대한 제거하는 군사작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 상황 휴전 후 종전으로 가는 시나리오 쪽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다시 개전하는 쪽이 아니라.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누가 100% 알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마음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감정전 메시지를 내세운 걸 보면은 발전소 다리를 다 완전 파괴하겠다는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저속한 표현을 써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빨리 개방해라고 이란에 위협 메시지를 냈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이제 생명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부활절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다. 또 이란 전쟁이 뜻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사인을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는 일단 파국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후 통첩 시한을 1시간 20분 남기고는 이란 측에서 휴전 협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파키스탄 쪽에 전달하니까 미국이 그걸 받았거든요. 그 받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으로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이제 미국 정부를 대표하기 시작했나 했는데 이란 전쟁 시작을 가장 극렬히 끝까지 반대했던 JD 벤스 부통령이 미국 협상을 이제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다른 색깔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휴전 협상에 첫째 합의했다는 것, 두 번째 그 휴전 협상을 하는 미국의 대표가 JD 벤스 부통령이 됐다는 것, 이 두 가지 자체가 좀 중요한 시그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종료 1시간 20분을 남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그리고 협상이 있을 것이라 한 메시지가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굉장히 톤과 내용이 다릅니다. 보면은 이란과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서의 장기적인 평화를 논의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과거부터 축적된 이란과 미국 사이의 이슈들도 완전 타결에 굉장히 근접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다른 태도입니다. 이전에는 이란은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협상이라는 데 이런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란 전쟁을 시작한 것도 70년대, 80년대 미국 해병이 이란의 테러리스트 공격에 희생됐다는 것까지 끌어냈거든요. 근데 그런 켜켜이사인 과거의 이란과 미국 간의 분쟁도 완전히 해결하는데 굉장히 근접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 대통령이 던졌다는 것. 그 다음에 비단 이 전쟁 종식뿐만 아니라 이란과 미국이 좀 더 장기적인 평화, 지역 평화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겠다는 메시지까지 포함한 것은 이것이 단기적인 이제 전술적인 휴전 합의라기보다는 이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이란 전쟁으로부터 출구를 확실히 받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이란에서 발 빼고 싶은 신호를 좀 보이기도 했었으니까요. 교수님께서 그 세 가지 희망적인 시그널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시장도 어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2% 넘게 상승했네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이슈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전 기한을 지금 제시하긴 했는데 뭐 휴전 기한이 연장이 돼도 호르무즈 해협만 잘 통과되면은 시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 결국은 이쪽에 지역적인 전쟁 이슈란 것은 그리고 이제 이슬람 어떤 지역들하고 이스라엘 갈등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지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 전반으로는 큰 타격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가는 물류하고 어떻게 보면 석유 제품들 그다음에 원자재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만 수급되면은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혹시 이제 본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더 확정이 될 것이냐 확정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도 있고 휴전 협상이라는 것은 협상 자체가 길어질 수는 있지만 이게 더 확전으로 나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뭐 거의 2.9%. 그러니까 다우존스가 2.9% 오른 거는 굉장히 크게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스닥 지수, 뭐 S&P 500 같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저희 휴전 협정이 잘 되면은 S&P 500 같은 경우 뭐 7천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긍정적인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가 역시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어제 뭐 거의 15% 이상 빠졌죠. 그래서 94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채 금리 같은 것들도 조금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그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가상자산 사실 이제 이렇게 전쟁이 종결이 되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 늘거든요.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상 자산 가격까지 조금 안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도 크게 뛰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 발동되기도 했는데, 근데 지금 밤사이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다시 폐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또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미국에서 거래되는 코스피 선물이란 것들이 있고요. 오늘을 예측한 선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하나의 뉴스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의 주식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인데 어제 미국의 반도체 지수라고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가량 오르면서 오늘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론 이게 간헐적으로 이제 레버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종국적으로는 이제 물류망이 풀리면서 기존에 통과하지 못했던 배들도 통과하고 이제 새로이 발주하는 배들도 통과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중동에서 가깝습니다. 가깝다는 이야기는 한 배로 운송하면 한 20일 정도면 오거든요. 20일 정도 온다는 얘기는 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이제 5월 달에 이제 재고 같은 것들이 없어서 좀 걱정을 하는데 재고란 것은 뭐 나프타라든지 여러 가지 원재료 같은 것들이 중동에서 잘 수급이 돼야 혹은 중동을 잘 통과해야 이렇게 재고를 쌓아둘 수가 있는데 이제 5월 달쯤 되면 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주가는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도 그런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6.87%인가 거의 6% 후반대에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같이 영향을 받는 일본.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하고 한국이 이런 중동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중동의 의존도에 대한 높은 두 나라의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그 증시가 워낙 오르내림이 심해서 전문가들이 좀 그냥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진단을 많이 내렸었는데 이제는 조금 눈여겨보면서 나서도 되는 겁니까? 뭐 이제 관망이란 것이 좀 필요한 시기이긴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끝난 것 같지는 않다. 불확실성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미국의 헤드라인 기사들 보면은 불안정한 뭐 협상 뭐 이런 그러니까 근데 정치적인 차원에서 특히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 시장이 좋은 것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 두 주식 같은 경우에 계속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누리면서 이기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 반도체 주식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형성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산업들은 사실은 조금 또 이슈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닫힌 공급망 같은 것들을 또 다시 열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지 가격 상황인데 또 가격 이슈가 붙어 있거든요. 유가가 지금 상승했는데 그렇게 또 빨리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계속 영업이익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불확실성들이 조금 있다. 확실히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 특정 섹터는 올라가지만 다른 섹터는 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역시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불확실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요. 앞서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협상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우라늄이잖아요. 미국 쪽에서는 이거 이란의 우라늄 미국 쪽으로 반출하겠다라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은데 이란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농축도에 대해서 협상을 하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제 시계를 다시 과거로 돌려서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무슨 얘기를 했고 어디까지 갔나를 보면은 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왜 전쟁을 개시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협상 대표였던 위트코프 특사하고 쿠셔너 사위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 눈을 보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이란과의 핵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했을 때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란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연 전략. 왜 그러냐 물어봤을 때 위트코프 특사가 이야기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란이 농축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이 농축 우라늄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란이 그것을 잡지 않고 농축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겠다고 한 것이 이란이 이제 핵 능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증거로 우리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전을 결심한 것이라는 것이 미국 언론의 분석 기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란 쪽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JCPOA 때문에 이란이 농축 농도를 굉장히 낮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67%를 유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그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다음에 이란이 농축을 6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 440kg의 60% 농축 우라늄을 이란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협상할 때는 이란이 많이 양보해서 미국 측에 대해서 60%에서 의료용으로만 이제 우라늄을 사용할 1%까지 우리는 줄일 용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긴 얘기를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농축이라는 이미 기술과 지식을 터득한 이란은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농축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이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따라서 농축이라는 권리를 미국이 인정한다면 생산된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길 수는 있지만 농축을 언제든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100% 항복하는 것은 아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이 요구하는 가장 큰 것을 주면서 농축권을 인정하면서도 농축 우라늄을 확보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봐라, 전쟁 목표를 다 달성했다. 농축 우라늄까지도 우리 손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걸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얘기를 미국이 할 것이고 이란은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이것은 사실상 미국이 우리한테 항복한 것이다. 이런 자기 합리화적인 발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초기 단계에 나오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의 핵 협상을 본다면은 상호 근접한 내용도 꽤 있다. 따라서 일정 정도의 합의에 이룰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서로에게 내어줄 여지가 조금씩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예.
일단 우라늄 문제는 그렇고요. 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과 관련된 건데 이란 쪽에서는 이거 통행료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입장 낸 거 보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합작 사업을 벌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행료 부과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인데 두 나라 모두 부과하고 나선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국제법 위반 사례가 이번 전쟁에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이란, 미국, 이스라엘 다 합친다면은. 따라서 굉장히 국제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가지고는 앞으로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아니면 하지 않을지를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란이 이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고집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놓고 나서 과연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재침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란이 미국 측에 내세우고 있는 요구 중에 핵심적인 것이 이렇게 완전 파기를 해놓고 그냥 전쟁을 끝내면 어떡하냐.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배상엔 두 가지가 있죠. 이제까지 47년 동안 동결했던 이란의 해외 자산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미국이 해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를 한다면은 이란군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안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경제적인 혜택, 공식적인 배상금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의 이익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란 측에서 이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안보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과 안보적인 측면을 미국이 다른 방법으로 충족을 시켜준다면 이 통행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란이 사후에 굉장히 그 유연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그럼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호르무즈 해협 우리는 필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련 있는 국가들이 알아서 취하라 했는데 이 종전 협상이 시작되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소위 이제 숟가락을 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자가 질문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비건한 애가 캐롤라인 리벳 백악관 대변인에게 어떤 기자가 주변 걸프 국가들에게 이란에 대한 배상을 대신하고 미국이 치른 전쟁 비용을 좀 갚으라는 아이디어는 어떠냐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좋아할 아이디어 같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낸 아이디어가 아니었죠. 이번에도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쟁은 본인이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그 책임을 뭐 주변국들 그리고 국제사회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적반하장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번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나토 국가들에 있는 그 미군을 빼서 협조를 했던 나토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주한미군에도 여파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해준 게 많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서운하다고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잘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격앙이 돼서 나토 유럽 회원국들을 막 비판하다가 그게 일본 비판으로도 이어지고 일본을 비판하다 보니까 한국도 생각나서 한국도 비판을 했죠.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언사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국가들, 특히 비협조적인 나토 유럽 회원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병력과 군사 시설을 다른 협조적인 국가에 옮기겠다고 하는데 좀 두고 봐야겠죠. 그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군의 군 복무 체계에도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그런 위협을 독일에 대해서 일기 때 했었죠. 그래서 독일에 배치되었던 미군 병력의 3분의 1을 미국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또 대부분은 폴란드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현하는데 거의 트럼프 대통령 일기 4년 임기 시간이 걸렸거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제 벌주기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지금 임기가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아마 트럼프의 임기 종료와 겹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를 본다면은 협조적인 나토 회원국이 사실 없었죠. 그러니까 뭐 비협조적인 나토 국가를 처벌하는데
그 병력과 무기를 다른 협조적인 국가로 옮기려고 해도 한국도 일본도 비판을 받았는데 어디로 옮기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좀 감정적인 위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뭐 불확실성 그 사이에 놓인 상황인데 국제 유가가 앞서 그 90달러대까지 떨어졌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게 전쟁 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국내 유가 상황 보면 아직도 높은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장 국제 유가가 떨어진 그 여파는 우리한테 언제쯤 미칠까요? 무엇이 지금 이 국제 유가라는 것은 선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미래 인도분에 대한 가격이고요. 뭐 현물 가격은 이제 공급에 따라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 가격은 미래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현물 가격은 당장의 수급에 따라서 결정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한번 올라간 가격이 내려가기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아무래도 공급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현물을 사더라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것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이슈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보통 이제 중동에서 생산하는 원유가 한 3,100만 배럴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30%가 넘는 31% 정도라고 아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약을 받은 석유의 양, 그 석유 생산의 양이 한 1,100만 배럴 정도 이른다고 해서 거의 3분의 1가량이 제약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어떻게 보면 원 상태로 돌리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다. 특히 이제 석유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정유시설은 더 민감한데 정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첨가제도 많고, 그다음에 이 흔히 말해서 전반적으로 흔히 말한 어떻게 보자라면 이 오염 같은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해서 다시 돌아오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런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당장 이렇게 공급이 원활해지기가 쉽지는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폭에 좀 제약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정부의 이제 어떤 가격 통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부가 이제 유가에 대해서 상한 가격, 그러니까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에 대해서 상한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보통 2주 동안의 과거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상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2주 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 가격이 오른 것들이 또 매번 2주마다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 2주간 뭐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오른 상황이 있었고 그것이 또 다음 2주에 반영된다고 하면은 단기간엔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공급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이제 감산한 것들이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느냐, 그다음에 정부의 제도 하에서 가격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거 세 가지들이 모두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당장 유가 내려가기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이 결국 어디서 나왔냐면 정부가 이번에 추경을 할 때 이러한 가격 통제에 대한 효과, 보조금 지급 같은 것들을 6개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석유 최고 가격제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가격 같은 것들이 높은 수준이 한 6개월가량 지속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 가격이 한꺼번에 빨리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3차 석유 최고 가격제 발표를 할 텐데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어제 있었던 그 휴전 소식보다는 지난 2주간의 가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이거 석유 최고 가격제는 제도고요. 제도란 것은 벤치마크 가격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2주 전 가격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돼서 이번 가격이 결정이 될 거고,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은 현재 가격보다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은 당연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유가 시장 짚어봤고요. 그 앞서 증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증시가 워낙 오르락 내리락이 심하다 보니까 그때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달 그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세요? 사실 은행권의 대출이란 것은 주담대, 흔히 말하는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이라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근데 신용대출이 그 말은 다시 신용대출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 신용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 정도, 보통 뭐 생활비 수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투자 수요가 늘리면서 비투하는 데 많이 늘리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특정한 생활비 수요라기보다는 흔히 말해서 비투 수요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여러 가지 통계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은행 통계들 같은 거 보면은 주가가 변동이 심한 날에 이런 빚이 많이 늘어난다. 이게 결국은 매일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대출의 흐름이
주가가 굉장히 연동이 되면서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비투하는 수요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사실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빚을 내서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사실 빚을 내서 흔히 말하는 반대 매매 같은 것들을 막아야 되거든요. 예. 반대 매매 같은 걸 막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증거금을 내지 않으면 내가 가진 주식의 소유권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빚을 내서라도 이걸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 같은 것들이 좀 늘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워낙 사실 이번 장이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예.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왔다 갔다 하는 장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두 쪽에서 사실 신용대출의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제 11일이면 그 미국과 이란이 만나서 대면 협상을 할 텐데 여기에서 이란과 미국 입장에서 각자 꼭 양보하지 못하고 챙겨가야 할 성과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란 입장에서는 다시 침략을 안 하겠다는 보장을 이제 확실히 미국 측으로 이스라엘부터 받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제 전쟁을 끝낼 수가 있지. 지난번에 그냥 일방적인 통보받고 끝냈더니 핵 협상 진행 중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기 네. 때문에 전쟁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그 보장을 미국이 해주는 게 중요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나오는 것이죠. 출구 전략입니다. 이란으로부터. 이제 뉴욕타임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전쟁을 결정했는가 기사를 보면은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는 하지 않더라도 하메네이 참수 그리고 이란의 군사 능력의 완전 파괴 이 두 가지, 네 가지 목표 중에 두 가지만 있더라도 전쟁을 충분히 해도 괜찮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성과가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미국이 나오고 싶은데 이란이 그냥 어떻게 나가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11일까지 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에서 이렇게 교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강력하게 그만해라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그것이 나온다면은 JD 벤스 부통령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까지 이제 이틀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그 사이 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공영식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개공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죠. 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직 서울은 하늘빛만 흐리지만 11시를 전후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전 중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요? 네, 현재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종일 거센 비바람이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확대되면서 현재 제주와 전남 또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에 120mm 이상, 충남과 남부 내륙에도 최고 80에서 100mm의 비가 오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제주 산간에는 최고 50mm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뿐 아니라 토사 유출 등의 피해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9.3도, 대구 9.6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낮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4도 정도 낮겠고요.
그 밖에 대전과 포항이 15도에 그치는 등 쌀쌀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에는 다시 맑은 하늘 아래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서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높은 파도가 밀려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갯바위나 해안가 근처에서는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4월 9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